대남섬유 5호로 3월 31일쯤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4호로를 올리고 나서 진짜 요번에는 돌아가시는 줄 알고 엄청나게 걱정을 했는데, 근데 뭐 그 전에 하반신 마비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제가 보니까 한 19년 정도 됐더군요. 하반신 마비 증상이 있었던 그때로부터, 그게 4월달 2004년 4월달인가 그랬으니까 딱 한 19년 정도 됐어요. 그죠? 지금쯤 이맘때죠. 그래도 그래서 더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뭐 영정사진도 미리 찍어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준비를 나름 뭐 본인도 하고 아버지 스스로도 하고 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막 정말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이런 비유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좀비로 변할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좀비로 변할 때 이렇게 모습 있죠. 약간 그 정도 수준? 사람이 갑자기 누구한테 기를 쪽 빨렸는지 해골바가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 몸 에너지를 어딘가에서 이거 다 빨린 듯한 그런 느낌? 몸에 이렇게 단백질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뭐가 이렇게 바짝 말라버린 듯한 느낌? 몸에 수분이 하나도 없고, 단백질도 하나도 없고, 우리 몸에 이렇게 근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예전에 하반신 마비 때도 그랬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몸에 수분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막 약간 마른 지포 같이, 마른 오징어나 지포 건어물 같이 바짝 이렇게 말라버리는 그런 증상을 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어요. 어디서 우리 아버지 닮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 줄 알 정도로, 불과 일주일,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계속 좀 누워 있었더니, 불과 한 일주일, 한 5일 정도? 5일 정도 만에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완전 건어물처럼 말라버렸어요. 와,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그리고 이제 예전에 형이 서울에, 제가 형 있을 때 제 유튜브 보면 서울에 가서 형 간병했다고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서 목이 그냥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바짝 말라버리고, 혈당 수치가 1400까지 올라갔대. 응급실 의사 말로는 이런 거는 거의 사망 직전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수치라고. 그래서 뭐 친척들 부르고 마음의 준비하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저도 이제 하반신 마비 이후로 18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됐든 예전에 또 뭐 암이 의심된다, 척수암이 의심된다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제 돌아가시는 건가? 이제 아버지가 기력이 다해서 돌아가시는 건가?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죠. 3월 31일 날 입원했으니까 한 일주일 만에, 퇴원은 한 일주일 만에 했어요. 퇴원은 한 일주일 만에 했고, 지금 이제 집에서 이렇게 밥 드시고 하고 있는데, 처음엔 밥도 못 먹었어요. 퇴원했는데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국물만 마시고, 죽도 못 먹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을 못 먹었어요. 처음에 집에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밥 한 공기 다 드시고 하는데, 처음에 왔을 때 한 2주차째, 그러니까 퇴원하고 1주차 때 밥 한 공기도 못 드시다가, 지금 이제 한 3주차 정도 됐지. 이제 4주차 돼 가는데 지금은 이제 밥을 잘 드세요. 다행히도. 그래서 혹시나 이런 우리 아버지랑 비슷한 증상을 겪으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르신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파일을 올리려고 합니다. 신체가 이제 서서히 딱딱해져요.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게
얼굴이 시커멓게 막 피가 시커멓게 뭔가 다크서클 같은 게 있죠. 다크서클 같은 게 이렇게 시커멓게 막 내려와요. 기도가 막혀서 알약 같은 걸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중풍같이 이렇게 손발이 뒤틀리고, 다행히 완전히 이렇게 좀 틀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몸 불편하신 분들처럼 손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는데, 어떤 그런 현상을 일시적으로 보였어요. 그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딱딱해져서. 어떤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피 검사하고, 혹시 뭐 어떤 약을 먹었는지 뭐 이야기하고, 산소 주입하고, 약간 코로나하고 비슷하게 산소 주입하고 CT 촬영하고, 혈압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혈압을 약간 끌어올리는 거, 그리고 당 수치가 높으니까 인슐린 맞고, 그리고 식염수 넣고,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서 이제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 심장 쪽에 링거를 꼽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약간 수술해야 된다고. 일종의 약간 뭐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닌데 약간 수술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거 해야 심장마비 안 온다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이제 입원을 했죠. 입원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계속 링거 맞다가 의식이 조금씩 이래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대답을 했다 안 했다 뭐 그러니까 무슨 자기는 무슨 말을 하는데 발음이 정확하고 이게 뭐가 이게 안 움직이는 거, 몸이 마비가 왔나 봐요. 몸이 말을 성대를 잘 못 움직였나 봐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긴 알아듣고, 그래서 혹시나 또 뭐 음식 같은 거 잘못 먹었나 싶어가지고 관장을 하고, 또 강제로 이렇게 소변 호수 넣는 거 있거든요. 몸에 물이 찰 수 있으니, 식염수를 많이 맞아서 물 찰 수 있으니까 강제로 소변 배출하고, 그러니까 폐혈증이 의심된다고, 그래서 투석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투석을 하면 엄청나게 정확하게 비용을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뭐가 이렇게 피 속에 세균이 돌아다닌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투석을 할 수 있다고. 투석을 하면 좋은데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투석을 할 수도 있다고 일단 이야기는 했었는데, 심각해지면 약을 써서 안 좋아지면 투석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지는 않고 그냥 약으로 가라앉혔어요. 다행히. 이제 이 파일을 제작할 때 이제 2주차고, 지금 혀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녹음하는 시점은 4주고 이 파일을 만든 거는 2주차 때 이제 워드를 쳤는데, 지금 이제 4주 차니까 혼자서 걸어 다니고 그래요. 화장실 정도 걸어 다니고, 서서히 이렇게 예전 모습, 그러니까 쓰러지기 전에 예전 모습으로 이제 조금씩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진짜 진짜 부모님 돌아가실 때 눈물 흘리는 거, 그때 제가 영정사진 찍은 파일도 막 울먹거렸지만, 갑자기 이렇게 일주일 새에 이렇게 증상이 갑자기 이렇게, 뭐 그전에도 아팠는데 몰랐을 수도 있겠죠. 의사 선생님 말처럼 아팠는데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냥 뭐 조금 뭐 컨디션 안 좋은 줄 알았고, 원래 하반신 마비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반신 마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죠? 어쨌든 다행히 악화되진 않고 폐혈증이 뭐냐면 혈관을 막는 거예요. 혈관을 막아서 피를 안 통하게 하는 게 폐혈증이에요. 그래서 투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혈관 안에 뭐 찌꺼기 같은 게 많이, 그러니까 혈장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이제 인공신경 같은 걸로 걸러내는 거죠. 그러면 좋아진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소변 링거 맞는 것만으로도 좋아졌고요. 다행히. 저 투석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군요. 거기 신장내과 있으신 다른 분은 투석을 하더군요. 기계 그거 왜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투석하는 동그란 뭐 이렇게 필터 같은, 정수기 필터 같은 거에다 이렇게 피를 걸르는 그런 거 있죠. 그게 투석이에요. 옆에 분은 그런 걸 하던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장에 좋은 음식. 그래서 이제 생각했는 게 신장내과 쪽이었으니까 이제 들어간 거를 신장내과하고 이제 당뇨 쪽, 내분비 쪽하고 같이 했는데 그 신장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 보통 한의학에서는 검은색 음식이 신장에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흑미나 그 까만 콩 있죠, 검은 콩.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거, 그런 약간 검은색 장어, 가지, 흑미, 포도 뭐 이런 게 신장에 좋다고 알려졌죠. 그 신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식초같이 새콤한 거 있죠. 레몬이나 오렌지 주스나 식초나 뭐 이런 걸 먹었을 때 이렇게 새콤한 맛을 못 느끼고 그게 신장이 안 좋으면 달다고 느낀대요. 신맛을 못 느끼면 그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가 진단하는 법은. 그리고 이렇게 귀를 접었을 때 귀를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종이장처럼 힘없이 이렇게 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신장에 뭐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귀를 이렇게 누르면 약간 뭐랄까, 우리 소시지 같은 거 이렇게 누르면 저항이 있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종이처럼 이렇게 아무 힘 없이 눌러져 버리면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보면 돼요. 제가 보기엔 가장 확실한 건 식초의 신맛을 못 느끼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나. 식초를 드셔보시면 빨리 진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심각해지면 소변색이 이상해진다든지 심각하신 분들은 소변색이 시커멓게 변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신장이 안 좋으면 소변색이 시커멓게 변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피도 나오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아무튼 그런 굉장히 중증일 때 이야기입니다. 요 정도 좀 가볍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요 정도는 그러니까 자가진단, 건강하신 분들이 자가진단할 때는 식초를 제가 먹어보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먹어봤던 것 중에 가장 효과가 저도 그렇게, 만약에 유전이면 할머니도 안 좋았었고 아버지도 안 좋았고 저도 만약에 그렇게 저도 허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신장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유전병이라고 봤을 때 제가 먹어봤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건 장어였던 것 같아요. 장어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장어를 딱 먹으면 예전에는 대구 칠성시장이라는 데 가면 장어를 팔고 있고 지금도 팔고 있거든요. 구워서 팔죠. 양념 발라가지고 뭐 그런 큰 대규모 식당들이 있어요. 저녁 때면 한꺼번에 파는. 거기에 이렇게 장어를 도매로 파는 데가 있었어요. 이렇게 수족관 같이 만들어가지고 장어를 도매로 이제 그쪽에 공급하는 그런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때 옛날에 2만원치 사면 한 4-5마리 줬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되게 오래됐죠. 한 4-5마리 정도 먹으면, 그거는 장어야 많이 먹으니까요. 그죠?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삼계탕 먹는 것처럼 장어를 먹는다 그러죠. 여름에. 그래서 장어가 제일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어를 일단 먹으면 어떠냐면 허리에 힘이 빡 들어가요. 그러니까 허리 이렇게 꾸부정하게 다니시는 분들 있죠. 의자에 앉으면 허리가 이렇게 꾸부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허리에 힘이 빡 들어가서 이렇게 딱 펴져요, 허리가. 그리고 눈이 맑아져요. 눈이 맑아진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카메라 초점 렌즈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듯한 느낌? 그죠? 포커스가 딱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장어를 먹으면. 되게 선명하게 보여요. 단점이 이제 비싸다는 거. 단점 비싸다는 거.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건 옥션 같은 데 보면 좀 이렇게 작은 거, 큰 거 말고 좀 작은 거, 양식일 수도 있는데 좀 작은 걸 이렇게 몇 마리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배 따가지고 손질해가지고 파는 게 있는데, 그건 한 2-3만 원이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2-3만 원이면
집에서 혼자 먹을 수 있을 정도인데 양념 안 바르고 그냥 프라이팬에 삼겹살 구워 먹듯이 그렇게 구워 먹으면 약이다 생각하고 약간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와사비나 초장 같은 데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그냥 소금 뿌려가지고 초장에 아마 처음 드시는 분들은 초장 같은 데 찍어 먹으면 좋을 거예요. 그 초장 같은 거 하나 사든지 아니면 와사비 간장 해가지고 찍어 먹든지 그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몸이 좋으니까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몸 건강할 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저도 이제 요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조리사니까 평상시에 잘 먹어두면 병을 이렇게 갑자기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이겨내기가 좋다. 어떤 그 병이 이렇게 좀 설령 큰 병이 오더라도 이겨내거나 그 병이 이렇게 서서히 진행을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게 할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장금에도 보면 약을 먹기 전에 밥으로 먼저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음식 이렇게 하루에 뭐 밥 먹는 거 이거 뭐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시고 좋은 음식, 뭐 몸에 좋은 음식, 자기한테 맞는 음식, 현재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게 혹시 더 좋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의료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집에 탈탈 털어보니까 18만원? 18만원, 15만원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무과 아저씨한테 원무과 딱 가니까 65만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65만원 수납하라고. 65만원 수납하라 그러고 아저씨한테 돈 없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안 되겠냐 이러니까 최소한 30만원은 수납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의사한테 뭐 울면서 막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게 있대요. 난 이런 거 처음 이렇게 들어보는데 그래서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특히 그 남구에는 뭐 스텔라 기금이라는 게 있대. 그래가지고 그 제가 지금 남구에 살면서 남구에 있는 가톨릭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면 병원비를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뭐 그런 제도가 있다네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물어봤더니 지원이 된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된다 그래가지고 지원 거기 뭐 신청을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남구에서 대구 광역시 남구에 살아야 되고 또 가톨릭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는 이제 그게 됐던 거죠. 조건이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했어요. 신청을 하니까 신청이 된대. 지원이 된대. 그래가지고 일단 좀 안심을 하고 있었죠. 300만원까지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투석하면 막 1000만원 넘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투석까지 다행히 안 갔고 실제로 병원비 낸 거는 그 지원 받은 거는 130만원 정도? 그래서 스텔라 기금으로 이제 된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이제 입원을 하고 했는데 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중간 수납이 나왔으니까. 중간에 수납 한번 하라 하거든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래가 중간 수납이 나왔는데, 이게 연락이 없는 거예요. 중간 수납이 왜 나오지? 뭐, 그쪽에서 알아서 해준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입태원 원무과에 다시 물어봤더니, 뭘 또 적으래. 뭔가를 또 적으라 그래가지고, 적었는데, 뭐, 긴급의료 지원비라는 게 있대요. 난 스텔라 기금 관련 서류인 줄 알고 적었는데 긴급의료 지원비라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비가 작게 나와가지고 한 13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긴급의료 지원비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대납을 해줬다 그러나? 그래서 그때 저의 개인적인 심정은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힘든 상황일지라도 일단 병원 가세요. 그죠? 부모님들 혹시 아프면 돈 없어도 일단 가보세요. 가보면 요즘 뭐 민간 지원 같은 게 많이 지자체들에서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프다고 막 이렇게 막 응급 상황인데 돈 없다고 병원 안 가지 말고 항상 119를 불러요. 요즘 핵가족 많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나 손자나 이렇게 사는 사람 아니면 부모님이나 뭐 자식 한 자녀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집 많잖아요. 그러면 택시 타고 그 생각하지 말고 힘들거든요. 그 잘못하다 이렇게 업고 가면 기도를 막을 수도 있어요. 여기 목에 있는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엎혀서 가면 기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119 보면 누워서 가잖아요. 그게 기도를 열려고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받기 위해서. 그 큰일 날 수 있으니까 항상 119를 불러서 가세요. 저도 뭐 참 고맙게도 저도 아버지 때문에 여러 번 119 그 아저씨 서비스를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항상 이렇게 항상 빨리 와주셔가지고 요번에도 와가지고 도와주셨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몸을 못 가는다거나 온몸이 마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런 증상을 보일 경우는 항상 119 그러니까 걸을 수 있으면 택시 타고 가는 게 좋아요. 만약에 걸을 수 있다 그러면 택시 불러가면 정도는 괜찮은데 완전히 몸이 굳어가지고 못 움직일 정도면 119를 불러서 가시는 게 좋아요. 기도를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잘못하다가 이렇게 엎드리면 오히려 숨을 막을 수 있다. 기도를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119를 불러서 도움을 받아서 가시는 게 119 무료니까 뭐 지역에 따라서 그건 있어요. 시골에서 대구로 오면 저희 예전에 아버지 하반신 마비 때 시골에서 앰뷸런스 대절해가지고 대구까지 왔거든요. 그때 얼마 줬더라? 그때 당시 2004년도 물가로 10 얼마 줬어요. 10만원 넘게 줬던 것 같은데 그 시골에서 올라오는 거는 그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대구시에서 대구시로 이렇게 주는 거는 돈 안 줘도 되니까 그렇다고 뭐 너무 막 아닌데 또 부르고 그러지는 마시고 정말 응급 상황일 경우 불렀을 때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긴급의료 지원비라는 게 있고 또 다른 지역은 안 될 거예요. 스텔라 기금이라는 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스텔라 기금의 시작이라고 어떤 검색을 해보니까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게 그래서 과연 이거 몇 명이나 혜택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이런 게 있다. 대구시 남구 주민분들은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다른 지역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다른 지역도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정부 예산, 진짜 저출산 예산의 1%? 뭐 저출산까지 갈 건 없고, 성인지 예산의 1%만 있어도 전국에 있는 이분들 다 도와드려요. 그죠? 3천억이잖아요. 1%면 3천억이죠. 30조니까, 성인지 예산 1년에 30조니까, 1%면 3천억이잖아요. 3천억이면 떡을 치고 남을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서 저출산 예산 280조 있잖아요. 그죠? 저출산 예산 280조에 1%만 해도 돈이 얼마예요? 28조잖아요. 그거면요, 떡을 치고도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에 전국의 어르신들 이런 응급실에 가는, 그런 응급실에 갈 정도의 어떤 어르신들의 어떤 상황이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그 정도 기금이면 1년에 28조면요,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죠? 정말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또 뉴스 보니까,
세수가 마이너스 24조가 됐다고? 뭐 계속 무역 적자가 뭐 그렇게 많이 나는데 세수가 거칠 리가 없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스테이크 먹고 온 건지, 그죠? 뭐 넷플릭스 3조 투자? 과연 넷플릭스가 뭘 할까요, 그죠? 시나리오나 갖다 바쳐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죠? 뭐 아무튼 그 사람들이 3조 투자하겠다는 건 제가 보기엔 시나리오나 플랫폼 같은데 그거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수백조를 벌 텐데, 그죠?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데 투자를 할까요, 그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떤 스텔라 기금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대구시 남구만 하는 거다. 제가 보기엔 긴급 의료비 지원이 다른 지역에도 제가 보기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긴급 의료 지원비는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지 않나? 지금 좀 불안하긴 해요. 혹시 나중에 청구서가 올라오지 않을까? 조금 불안하긴 한데, 뭐 어쨌든, 이걸로 병원비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어쨌든 큰 돈은 어쨌든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의료붕괴, 이제 곧 노인 인구가 증가하겠죠. 그 출산율이 사상 최저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만약에 아버지가 일하러 갔다 쳤을 때 손주가 약간 성장 중고등학생 정도면 할아버지 병원을 데리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출산율이 없잖아요. 저출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들하고 노인 인구에서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경제가 지금 또 무너지고 있죠. 경제가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위급할 때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확률이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경제가 무너지면 그렇게 되죠. 정부 예산도 지금 24조면 지금 1분기인데 아마 1사분기인데 24조면 한 100조 정도 날아간다는 얘기잖아요. 4사분기까지 가게 되면 이대로 계속 가면 그죠? 1년에 100조 정도 날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디서 예산이 깎이겠어요, 그죠? 복지 예산에서 깎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필수적으로 나가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국방비라든지 공무원들 월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필수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깎일 거는 뭐 성인지 예산, 복지 예산 이런 게 깎일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면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적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엄청난 물가 상승. 병원비가요. 제가 그 서울에 갔을 때 형 병원비하고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3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형은 한 2주 가까이 입원했었어요. 약도 훨씬 많이 썼고, 약도 훨씬 많이 했었고, 훨씬 더 그 서울이니까 물가도 훨씬 비싸겠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그때 150만원 나왔나? 맞다,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요번에는 일주일 있었고, 약도 훨씬 덜 쓴 것 같은데, 일주일 있었는데, 병원비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거의 2배로 올랐다는 얘기죠. 병원비가 거의 2배로 올랐고, 약간 살짝 짜증나는 게 뭐냐면,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보호자 한 명 정도는, 옆에 붙어 있는 보호자는 코로나 그걸 해야 돼요.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대. 근데 코로나 검사비가 3시간 만에 나오기는 하는데, 코로나 검사비가 65,000원이에요. 65,000원 주고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보호자로 입원실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나중에 형이 와가지고 이제 뭐 검사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4,300원짜리 검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신 3시간짜리는 아니고 하루 정도 있다 결과가 나오는 4,300원짜리 그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형은 이제 그걸로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응급실 들어갔을 때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입원실에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3시간 만에 나오는 건 65,000원이라고. 와. 그냥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막 진짜 순간적으로 욕할 뻔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의료보험 외엔 대책이 없죠. 물론 보험 같은 거 들어놓을 수 있겠죠. 보험 같은 거 들어놓을 수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미 하반신 마비 전력이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 안 받아주죠. 그죠? 그럼 만약에 기금이 없었으면, 의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치료를 중단하면 사망한다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 이러니까 그냥
인거 맞고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간과 정부가 협력을 해서 이런 건 솔직히 의료비 지원해 주는 건 민간에서 하면 더 좋죠. 정부가 하는 것보다. 어떤 민간단체 뭐 만약에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유명한 민간단체 뭐 의료 지원은 아니지만 뭐 유니세프라든지 뭐 그런 게 있죠. 구세군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성격은 아니에요. 거기 의료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유명한 민간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일의 어떤 민간단체가 지원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좋죠. 그죠? 정부 세금으로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기금 받아서 하는 게 그게 제일 좋긴 하죠. 그죠? 지금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정부 차원에서도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 노인에 대한 어떤 의료, 이런 걸 지금 심각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이 정부는 아무 그런데 그렇게 관심이 없죠. 그죠? 근데 요양원 같은 게 많이 생기기는 하긴 했나 봐요. 그죠? 그 형이, 저는 못 들었는데, 형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아버지 요양원에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요양원 한 달 그 입원비가 250만 원이래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죠? 거의 한 사람 월급인데, 두 사람이 일했을 때 한 사람 월급을 다 꼬라 박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명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심각한 건 그거예요. 한 명이 일을 해서 한 달 월급을 다 꼬라 박아야 되고, 한 명이 또 옆에 붙어 있어야 돼. 그죠? 요즘 간병비 얼마 하는 줄 아세요? 하루에 12만 원 정도 한대요. 하루에 12만 원 정도 한대.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 하루에 12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럼 한 달이면 돈이 얼마예요? 돈이 360만 원이잖아요. 또 이거 아픈 거는 잠깐 있다 집에 갈 수가 없어요.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병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통제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간병을 한번 들어가면 일주일에서 5회에서 최소 일주일 동안 간병하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 검사하고 바꿔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힘들죠.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고 엉망진창인데 집에 엉망으로 해놨는데 집 가지도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지금 아프면 되게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주변 상권이 다 죽었더군요. 코로나 주변 상권이 거의 다 죽어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분식집도 손님도 없고, 옛날 손님 좀 있었는데, 거의 상권이 다 문 닫고, 저 밑에도 거의 다 문 닫고 그랬더군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아프면 일단 응급상황이면 무조건 병원 가세요. 만약에 사망을 하더라도, 사망신고 하려면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장례식은 거기서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요즘은 도심 같으면 사망을 하면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야 사망신고를 하죠. 설령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병원을 가세요. 뭐 어떻게 되겠죠? 저도 어떻게 되겠지 이라고 가긴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되긴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긴 되더라고요. 죽으라는 보험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요즘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잖아요. 알 수 없는 질병들. 그죠? 어떻게 어르신들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 하는 이유가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백신 맞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르신들부터 먼저 백신 맞춰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빨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빨리 병원에 가면 오히려 병원비를 훨씬 더 적게 들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한 달 정도 걸리긴 했지만 지금 상태가 많이 호전됐거든요. 처음에 입원했을 때보다는 오늘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호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거기 병원 가서 빨리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이게 도저히 심각하다 싶으면 빨리 119에 전화해서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 가시면 충분히 살릴 수 있으니까 요즘 의료기술이 좋아서 충분히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아프거나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제가 입원을 딱 하고 거기 와이파이로 뉴스를 보는데 그런 뉴스가 떴더군요.
집에서 뭐지? 어머님인가? 아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머님이 자는 것 같아서 내버려 뒀더니 사망을 했다고. 근데 아들이 방치를 했다고 징역 10개월을 11개월 때렸나 10개월 때렸나? 징역 10개월을 실형을 받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하고 입원하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MBC 뉴스에 그게 나왔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난 그 기사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럼 저같이 거의 제 인생의 3분의 1을 어릴 때 어머니 간병, 아버지 간병, 할아버지, 할머니 간병, 이렇게 간병하다가 골병든, 저는 그 제 인생의 3분의 1을 간병하다 보냈는데, 그럼 만약에 제가 뭐 영화를 보거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외부에 나갔는데,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저번에, 사태같이 그렇게 조금 먹어가지고 갑자기 확 그게 올라와서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저는 제 인생의 3분의 1을 간병으로 보냈고,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는데 감옥을 가야 되나요? 참, 법을 적용도 이상하게 하고, 심지어 그 항소를 해야 될 정도, 이게 기각이 안 되고 항소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갔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죠? 자기들은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은 얼마나 부모들한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법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죠? 그 사람이 죽는 거를 어떻게 딱 정확하게 맞추고 그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쓰러지기 전까지 뭐 컨디션 좋았다 나빴다 뭐 증상이 있었다 없었다 그랬는데, 저러다가도 또 좋아지고 그랬어요. 예전에도 저런 증상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얼굴이 시커매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렇게 뭐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뭐 그럴 때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며칠 쉬면 좋아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딱 죽을 줄 알고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 줄 알고. 응? 참 그래요, 그죠? 법 만드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부모를 안 모셔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죠. 저렇게 부모를 정성을 들여서 한 번이라도 모셔본 사람이면 저런 법을 안 만들겠죠. 그죠? 좀 한심해요, 그죠? 자기 형 정신병원 보내는 사람이 야당 대표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죠? 진짜 묻고 싶어요. 너네는 과연 그런 법에 적용이 안 될 자신 있는지, 국회의원들은.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상하거나 그러시면 빨리 병원에 가보시고, 그 건강검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거 무료인데, 가서 꼭 피검사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죠? 병원 가서, 피검사라도 한 번씩 꼭 해보시고, 뭐 약간 증상이 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추적하고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젊었을 땐 몰라요. 젊었을 때는 좀 아파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병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부모님들 혹시 건강 안 좋으시면 계속 관찰하고, 이렇게 메모 같은 거 해두시면 좋아요. 요즘 다 PC 있잖아요. 집에 가면 컴퓨터 한 대씩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혹시나 좀 이상한 증상이 있다 싶으면, 메모나, 이렇게 기록을 좀 남겨두면 좋아요. 나중에 의사쌤이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서로 도움이 되거든요. 아무튼, 여러 군데서 이렇게 민간 지원해서 도와줘서 고맙고, 정말 저한테는 정말 한 줄기 햇살 같은 그런 도움이었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좀 고맙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